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6, 도함수의 활용 제3편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미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봤죠. 지수 로그 함수도 그렇고 삼각 함수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인 이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정각 함수, 극대극소, 그리고 변곡점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앞 챕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최대값은 앞 챕터에서 했고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편에는 마지막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공부도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쉬운 파트예요. 자, 이 방정식 부등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4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은 바로 공통수학 원에서 다 했죠. 우리 여기서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실근의 개수, 근을 구하지 않고 이 근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여기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자, 어떤 부등식이 어떤 상수값, 뭐 예를 들어서 x축이라면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아니면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을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파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629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자, 실근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정식에서 이 실근, 우리가 공통수학 원부터 많이 했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정말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서 실근이 몇 개이다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좌변에도 y를 붙이고 우변에도 y를 붙여서 이 좌변 함수인 3차 함수와 우변은 y꼴 0이니까 바로 x축이잖아요. 그죠? x축과의 바로 무엇이 두 그래프의 교점,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무엇이 된다? 실근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항상 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실근의 개수는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인 다음에 자, 그래프의 무엇으로 찾는다? 바로 교점의 개수다.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방정식은 이항을 해도 똑같은 방정식이잖아요. 설령 여기서 3을 이항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퀄 마이너스 3으로 놓아도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죠. 같은 방정식이란 말은 이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 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도 조금 달라졌고, 자, 여기 있는 y꼴 0이라는 x축이 y꼴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함수로 바꿔졌죠. 그래도 이 방정식의 근과 이 방정식의 근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 이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이 두 그래프의 이 좌변과 우변의 교점의 x좌표는 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 전체 2차와 상수를 모두 이항해서 좌변에는 x 세제곱만 놔두고 우변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을 놔두어서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y 꼴 x 세제곱의 그래프와 y 꼴 3x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와의 그래프의 교점과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x좌표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설령
이 x세제곱을 이항해서 우변에 마이너스 x세제곱, 좌변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두고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도 바로 거점의 x좌표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 말인죠.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x좌표의 바로 그 개수가 바로 이 방정식, 저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은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쪽으로 놔두고 언제든지 이항을 해서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쉬운 그래프꼴로 만들어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도 이 방정식의 개수와는 동일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쪽에는 다항함수, 반대쪽에는 상수함수를 놔두고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굳이 복잡하게 3차와 2차 이렇게 둘 필요 없고 여기는 3차 함수, 여기는 상수함수 이렇게 두고 푸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3차 함수의 개형을 먼저 그려놓으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을 뭐 해버린다? 미분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어버리겠네요.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이 3차 함수의 극대극소가 되는 거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누어도 되고 3x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2 꼴 0이 되겠죠.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각각 x값, 바로 0과 2가 이 3차 함수의 바로 뭐가 된다? 극대와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극대는 x가 0일 때 극대가 되고요. 극소는 x가 2일 때 극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좌변의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려놓았고 우변을 그려야 되니까 y 꼴 0, 즉 x축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x축을 어디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극대값은 얼마가 되죠? 0을 대입하면 y값이 3이 됩니다. 극소값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의 제곱 4, 3, 12 플러스 3이 되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x축은 y값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럼 3과 마이너스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에 조금 더 가깝겠죠. 따라서 이렇게 x축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x축. 바로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말한다면 x축은 y 꼴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는 이 3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보면 자, 음근 하나가 나오고 양근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죠. 음근은 0보다 작은 바로 한 근이 나오고 양근은 2보다 작은 양의 근 하나와 이보다 큰 양액은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교점이 몇 개죠? 세 개이므로 그 교점의 개수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세 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630번으로 가볼까요? 630번 마찬가지로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인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를 이항해서 플러스 2로 해놓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좌변의 그래프와 바로 좌변의 3차 함수 그래프와 우변인 바로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3차 함수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바로 이 3차 함수의 극점,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무엇이 된다? x 이퀄 마이너스 1, 하나는 x 이퀄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고 x 이퀄 1에서 무엇을 가진다? 극소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y꼴 0이라는 x축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극대값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0이 돼버리네요. 자, 여기에 바로 함수값이 바로 0이 된다는 말은 이 점이 즉 극대점이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x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굳이 극소점을 구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y값 0을 찾았으니까 여기가 바로 x축이 되면서 바로 y꼴 여기라는 직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직접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에서 1을 빼니까 여기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3차 함수와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은 자 이렇게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는 접해버리고 여기에 사실 하나의 교점이 더 생기겠죠. 물론 이 교점도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접점, 변곡점, 여기 접점, 다시 교점이잖아요. 그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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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사실 이 함수는 변곡점이 얼마다? 0이죠. 보세요. 2차 항이 없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3차 함수는 변곡점이 0이라고 했죠. 왜? 변곡점을 구하는 x좌표는 마이너스 3의 분의 b니까 b가 제로니까 0이겠죠. 따라서 한 칸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교점의 x좌표도 사실 2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실근의 개수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바로 중근 하나와 어떻게 되죠? 바로 실근 하나가 생기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실근이잖아요. 사실 여기 교점의 x좌표는 0이 몇 개 있고 두 개죠. 중근이 접해버렸으니까 또 2라는 실근이 하나 있는데 0과 0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다?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실근이기 때문에 이 접할 때의 이 x좌표는 사실 중근이지만 서로 다른 실근으로 볼 때는 얘를 몇 개로 봐버린다? 한 개로 봐버리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31번입니다. 자, 서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그럼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이면 이 4차 함수와 바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출발하면 되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미분하면 8x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죠. 자, 그러면 8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1인데, 자, 여러분들, 이 4차 함수를 보니까 차수를 가만히 보니까 4차항, 2차항, 그리고 상수항이죠. 홀수차항이 없죠. 따라서 이 4차 함수는 바로 뭐가 된다? y축 대칭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 우함수라는 것을 발견해 빨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면 당연하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극대가 바로 볼 것 없이 무엇이 된다? 바로 x 이퀄 0에서 극대가 되면서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당연하게 자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겠죠. y축 대칭.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소값을 구할 일이 있어도 굳이 마이너스 1도 한 번 대입, 1도 한 번 대입, 이렇게 두 번 대입할 필요가 없겠죠. 자, 뭐 편한 1에서 대입하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니까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바로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입해도 동일하게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0에서 바로 y축, 0에서 바로 극대를 가질 수가 밖에 없으니까 극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 우리는 x축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극대가 1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 가운데, 자, 가운데 여기에 x축이 딱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차 함수와 이 x축과의 교점은 몇 개 생긴다? 바로 두 개, 두 개, 네 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네 개도 어떻습니까? 이 좌표와 이 좌표의 x좌표가 똑같을 것이고, 그리고 이 좌표와 이 좌표의 x좌표도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y축 대칭, 바로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일단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고 4차 함수는 전체가 대칭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경우 두 가지였죠. 그냥 4차 항만 있을 때 y 꼴 대표적으로 x 4제곱 아니면 y 꼴 2x 4제곱 이런 경우나 자 짝수차 함수만 존재할 때는 항상 뭐가 된다? y축 대칭 바로 우함수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한 극대극소 찾을 때도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632번을 보면,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y를 붙이고,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여버리면, 좌변도 4차 함수를 그려야 되고, 우변도 4차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항해서 좌변의 그래프도 그리기 쉽게 우변의 그래프도 그리기 쉽게 그려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창이 좌우변에 모두 다 있으니까 자, 이항에서 사창을 우리가 동량 처리를 해버리면 3x 4제곱이 되고요. 3창은 플러스 2x 세제곱이 되겠죠. 자, 플러스 2x 세제곱. 그리고 2차항은 이 항에서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플러스 1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플러스 1까지 이항해서 마이너스 1, 0으로 놓으면 4차 함수와 x축과의 바로 교점의 개수를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에 한번 상수 1을 그대로 놔둬 보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뭐라고 했죠?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좌변에도 y를 붙이고 우변에도 y를 붙여서 바로 이 4차 함수와 y꼴 1이라는 상수함수죠. y꼴 1은 어떻게 그린다고 했나요? y축에 1을 잡고 y꼴 1이니까 자 y 대신 없는 문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는 바로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개형을 어느 정도만 그려놓고 우리는 뭘 찾는다? 이 4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면 되니까 미분하면요. 12x의 세제곱 그리고 6x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6x가 되겠습니다.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양변을 6으로 나누면서 x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로 묶어 보면요. 6으로 나누었으니까 묶어 보면 여기는 2x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6으로 나누었으니까 플러스 x.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 식으로 인수분해가 또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x 플러스 1과 바로 2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0과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세 개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얼마다?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y꼴 1이라는 이 상수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자, 일단 극대와 극소의 값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0을 대입하면 자, 여기 있는 4차 함수에서 0을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가 0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원점이 되어서 맞죠? 원점이 되어서 이 점에서 바로 무엇이 결정이 된다? X축과 바로 Y축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까? y꼴 1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굳이 이 극소값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y꼴 1은 y축 위에 1을 잡고 누구 축과 y꼴 1이니까 자, 없는 문자가 x죠. x축과 뭐 한다? 평행한 직선을 그어버리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y꼴 1이라는 직선이 되잖아요. 따라서 교점은 자 음근 하나와 양근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좌변과 우변의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쪽으로 놔두고 맞죠? 또한 좌변과 우변으로 적절하게 이항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한 쪽 그리고 좌변의 방정식과 우변의 방정식에서 근을 찾을 일이 있을 때도 적절하게 옮겨서 근을 찾기 편한 쪽으로 좌변과 우변의 함수를 이항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3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자, 실수 K의 값이나 또는 범위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과 중근,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이 세 개의 조건에 따라서 K 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바로 좌변의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바로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자 이런 문제들은 지금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 같으면 이 플러스 k 있죠. 얘를 이항해서 식을 변형을 시킬 것입니다.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이꼴 마이너스 K로 두고 자, K의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좌변의 함수 바로 이 3차 함수와 y꼴 마이너스 k와의 바로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면서 풀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면 선생님은 여기 있는 k를 이항해서 바로 이렇게 좌변은 k가 없는 3차 함수, 우변은 바로 상수 함수로 두고 많이 풉니다. 자, 그러면 좌변의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개형을 일단 해놓고 미분을 해보시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봐야 되니까. 따라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양변을 3으로 먼저 나눌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꼴 0이 되고 자, 간단하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 나왔죠. 하나는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나는 무엇이 된다? 3이 된다.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찾을 수 있다? 바로 변곡점의 x좌표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니까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변곡점의 x좌표는 꼭 안 찾아도 돼요. 찾을 일이 있으면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y꼴 마이너스 k와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극대값과 우리는 극소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즉,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 x 이꼴 3일 때의 y값을 y 프라임에서 찾으면 안 되죠. y 프라임에서 찾아봤자 0이 나오겠죠. 바로 극대값 극소값은 바로 함수값이니까 바로 이 3차 함수에서 바로 무엇을 찾아야 된다? 바로 y 값들을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9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3을 찾을 때는 3의 세제곱 얼마가 되겠죠? 3일 때의 극소값은 27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7 3을 대면 마이너스 27이니까 결론적으로 극소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은 바로 이 y꼴 마이너스 k와 서로 다른 세 실거리가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y꼴 k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어디에 위치해도 항상 교점이 몇 개 나온다? 세 개 나오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y꼴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므로 이 y꼴 마이너스 k는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7보다 큰 요 사이에 어디에 y꼴 마이너스 k가 돼도 항상 교점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오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플러스 요 마이너스 k가 그렇죠.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양변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겠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7은 큰 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5는 작은 쪽으로 와서 바로 1번의 정답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27보다는 작을 때 K값이 이 범위 사이에 있을 때 항상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그래프로 말하면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한실근과 중근이죠. 방정식에서 한실근과 중근은 그래프로 말한다면 요 중근은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점 하나와, 맞죠? 바로 교차하는 교점 하나와 접하는 교점 하나가 나오면 되니까
자, y꼴 마이너스 k가 어디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극대에서 접하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극소에서 접해버리면 되겠죠. 그 첫 번째 구한 곳에 바로 경계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y꼴 마이너스 k가 되면 되니까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되면 된다? 5가 되는지 또는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27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고 k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맞죠? 또는 k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27이 되면 된다. 그 값이 바로 여기에서 1번에서 구하는 바로 이 경계값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을 적을 때 어떻게 k는 마이너스 5 또는 k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27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한 실근과 두 허근이죠. 자, 그러면 실근은 교점이 존재하는 거고 허근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한 실근 교점이 하나만 존재해라. 그 부분은 이 마이너스 27보다 더 아래쪽에 있든지 아니면 플러스 5보다 더 위쪽에 있든지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됩니까? 이렇게 하나만 발생하겠죠. 그죠? 교점이 하나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가 y꼴 마이너스 k인데 교점이 하나가 발생한다는 말은 한 실근만 가지고 자, 흑은은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점 하나 발생하는 거다. 그 말은 이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 크면 됩니까? 5보다 커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7보다 더 작으면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얼마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되고 마이너스 5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리고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7보다 큰 범위를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7이 아니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27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K는 누구보다 27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값이 바로 뭐다? 바로 이렇게 접할 때를 이 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사이 범위, 하나는 가의 범위가 된다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4번입니다. 자, 다음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즉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그래프로 설명할 때. 그럴 때 이 부등식이 승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등식 또한 방정식처럼 항상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바로 이 3차 함수가 바로 뭐다? x축보다 뭐다? 크다는 말은 그래프로 말할 때는 위에 있어라. 함수값이 0보다는 다 크다는 뜻이니까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붕붕붕 떠 있으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즉 y축 오른쪽에서만 붕붕붕 떠 있으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x축 왼쪽 점 x값이 음의 값을 가질 때는 Y축보다 떠 있어도 되고 가라앉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으로 말한다면 1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서는 무조건 X축에 떠 있으라. 그 말은 모두 다 1사분면 쪽에 그려져 있으라. 이런 말과 똑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좌변을 fx로 두고요. 좌변을 fx로 두고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3으로 묶어보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바로 x 이퀄 1, x 이퀄 3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x 이퀄 1이요. 여기가 바로 x 이퀄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3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 이퀄 0의 위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뭐다? 1대 1대 1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변곡점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1과 3의 중점 얼마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접점과 변곡점과 접점 사이의 그 간격이 바로 한 칸 차이인데 바로 그 간격이 진짜 1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극소에서 접선을 그어보고 극대에서 접선을 그어본다면 맞죠? 이 교점의 좌표가 바로 얼마 된다? 이 교점은 다음 접점과 한 칸 차이니까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x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큰 쪽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전체 그래프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오른쪽 그래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3차 함수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맞죠? 자, 그럴 때 얘가 누구보다 y꼴 0, 즉 x축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 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뭐야? 최소값, 최대값, 즉 극대극소를 먼저 찾아보면요. 사실 여기서 극대값은 굳이 찾을 필요 없죠. 극소값만 먼저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소값이 x 이퀄 3일 때 극소인데 굳이 3을 대입하지 말고 0을 대입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럼 얼마입니까? 극소가 2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y 이퀄 2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y 이퀄 2면 사실 x축은 이보다 아래에 있는 여기에 바로 뭐가 그려져야 된다? x축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2죠. 저 극소값이 최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x가 0보다 큰 쪽에서의 최소값이 얼마이므로 2이므로 이 fx는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항상 x값이 양의 값을 가지겠죠. 양의 값을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 부등식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방정식과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단 이런 범위가 주어지니까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뭐 한다? 그리면 되겠죠. 이 범위만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생각해 줘서 바로 x축보다 어떻게 되는 위에 있어 거죠. 사실 얘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면 보세요. 이 나중에 이 점을 지나버리면 물론 교점도 나중에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교점보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X축 아래쪽에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우리가 X축보다 위에 두둥둥 떠 있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부등식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이용하자는 것?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은 항상 무엇으로? 마찬가지 최대값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35번입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을 성립함을 증명해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좌변에 무엇을 붙이고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범위에서 y꼴 0이라는 x축보다 항상 뭐하라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접하는 것까지만 허용하지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가라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좌변을 바로 도함수로 구해보면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가 되고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어도 되고 3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되어버려서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0과 2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대가 x 이퀄 0이고요. 극소가 x 이퀄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체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생각하니까 맞죠? 우리는 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지금 이 극대점부터 출발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이쪽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쪽 부분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 자체가 어디 바로 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축이 바로 어디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X축을 바로 이 아래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 꼴이 있으니까 뭐까지는 허용이 되겠다? 바로 접하는 것까지는, 즉,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위에 올라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X축 아래쪽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2S의 극소값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극소값이 얼마이죠? 여기가 바로 8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2 플러스 4가 되니까 극소값이 얼마예요? 0이죠. 극소값이 0이기 때문에 2 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로 X축은 바로 어디다? 여기가 X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즉, 이 그래프는 이 극소에서 접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라색 형태의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은 항상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고, 자, 접하는 것까지 허용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상으로만 봐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소값이 얼마가 되죠? 최소값이 x 이꼴 얼마일 때? 2일 때 바로 얼마다? 0이 되잖아요. 그죠? 최소값이 0이 되니까 맞죠? 극소값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모두 다 이 0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x가 0보다 클 때,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6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에 우리가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이 0보다 커야 되는데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상태로 하지 말고 바로 누구를 k를 살짝 이항해서 자, 이렇게 두고, 자, y꼴 x 4제곱 마이너스 4x 그래프가 y꼴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도함수를 생각해 보면 4x 세제곱에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우리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알고 있죠. 3자 띠 맞죠? 떼버리고
앞에 거 x제곱, 요 x와 뒤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부반대. 그리고 상수항 제곱이면 플러스 1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1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흑은 맞나요? 흑은? 바로 오메가에서 공부했을 때 맞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판별식이 1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음수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실근은 있다, 없다, 없다. 즉, 흑은을 갖는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방정식으로 설명한 것이고 우리가 명제 파트에 절대부동식을 배울 때 얘를 완전 제곱을 만들어 버리면 x 플러스 x에서 1의 반 2분의 1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플러스 4분의 3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분의 3까지 되어 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로 2차 함수 그래프로 생각할 때 얘가 x축이면 항상 이 2차 함수 y 이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항상 x축보다 위에 붕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의 실근은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1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 1보다 1이 아닌 곳에서는 양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겠죠. 1보다 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조금 x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면 작은 쪽 이 그래프보다는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된다? 자, 이쪽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줘야 되겠죠. 이 형태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1이 된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1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다.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맞죠? 항상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k가 어디에 존재한다? 여기 아래에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는 말은 이 4차 함수의 무슨 값? 최소값. 여기서 최소값이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이 마이너스 3이 누구보다 y 이꼴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3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k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 이 꼴이 있다면 이 꼴이 있다면 마이너스 3이 바로 y 꼴 마이너스 k가 되어도 되니까 이 꼴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무엇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의 방정식이 바뀌어져서 따라서 k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k가 3보다 크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이 부동호가 반대로 되어 있다면 좀 그래프는 좀 이상하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번에는 어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이 fx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 꼴이 있으니까 같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참고서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우리가 참고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놔서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그런 건 공식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그려보면 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y 마이너스 x보다 항상 위에 있어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4차 함수는요, 크게 여러분들 그래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쪽이 이렇게 될지 이쪽이 이렇게 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키포인트는 바로 극소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쉽게 그냥 바로 극소가 x 이퀄 1 하나가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바로 뭐가 된다? 흑은이 되어서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x 이퀄 1에서만 발생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637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먼저 세모에 대한, 자, 네모의 변화율. 이 말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화율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변화율, 우리 앞에서 배웠죠. 변화율은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나나요?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울 때, 자, 선생님이 세 글자로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네 글자로 미분계수, 다섯 글자로 순간 변화율, 여섯 글자로 접선의 기울기, 일곱 글자로 F 프라임 A. 기억나나요? 즉, 미분계수입니다.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이 세모에 대해서. 그 말은 이 세모가 바로 무엇이다? 변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예를 들어서 별에 대한 자, 달의 변화율. 그러면 이 달을 별로 미분하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미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달을 미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만 표현한 게 바로 뉴턴 방식이라 그랬죠. 근데 바로 라이프니츠는 이 달을 미분하는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바로 별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바로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별을 문자로 보고 별에 대해서 이 달을 미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은 바로 미안합니다. 여기에 플라임을 붙이면 안 되죠. 그죠? D라고 붙였으니까 D, 달, D, 별이 되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달, 플라임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저 문자로 말하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간단하게 y 플라임 뉴턴식이죠. 그러면 dx y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dy dx라고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별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이 달을 미분하는 것이니까 이 달이 별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겠죠. 저 y가 x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x로 미분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명확하게 봐도 x는 문자가 없을 때는 그냥 dy dx라고 안 쓰고 우리가 보통 y 프라임 이렇게만 적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변화율, 바로 미분계수, 바로 순간 변화율,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을 배우는데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이 수직선 운동은요,
바로 이 X축 하나에서만 우리가 점이 하나만 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위치, 속도가 속도는 미적분 2에서 배우고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바로 1차원, 1차원에 대한 바로 뭘 배운다? 위치, 속도, 가속도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t에 대한 바로 x에 대한 이 함수를 t에 대한 관한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각 t에 따라서 현재 나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x 이꼴 마이너스 t처럼 이 x 하나의 문자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원으로 가면 X도 쓰고 Y도 써야 되니까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은 편하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이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속도와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 하면 바로 시간에 대한 항상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바로 위치의 변화율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도. 자, 그런데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가속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위치를 t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t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x가 위치인데 x를 한번 미분한 거. 그게 속도 우리가 v라고 하죠. v.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v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거. 그러면 x를 그러면 어떻게 두 번 미분한 꼴이 되겠죠. 그것을 가속도, accelera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아빠가 차를 운전할 때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면 악셀에다 바른다, 악셀에다 바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가속도가 acceleration입니다. 그래서 A라고 쓰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바로 X를 몇 번, 두 번 미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투 플라임, 더블 플라임을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뭐 한번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세 번 미분하면 여기 세 번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가 되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도와 가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이렇게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벡터량이라고 하죠. 근데 반면에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을 때를 우리가 속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이건 스피드입니다. 얘는 영어로 벨로시티라고 해서 V라고 쓰고 우리가 아는 빠르기, 스피드 있죠. 스피드는 바로 속력인데 속력은 바로 무엇이다? 속도의 바로 뭐다? 절대값입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도는 자, 현재 시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양이라면 왼쪽으로 가는 때의 속도는 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속력은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똑같은 양을 가진다. 그래서 속도의 바로 절대값이 속력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주어졌는데 t 꼴 1에서 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속도는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보통 쓸 때 v라고 쓰는데 이 v는 바로 뭐다? x를 t로 대해서 미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dx, dt라고 이렇게 적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다. 뭐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x 프라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t에 관한 식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에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3이라는 말은 현재 위치에서 자, 현재 처음 위치는 t에 0을 넣으니까 0이잖아요. 그죠? 0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출발했다면 그 오른쪽이 바로 양의 방향이 되고 왼쪽으로 먼저 출발했다면 왼쪽이 바로 양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을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양, 왼쪽을 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V가 3이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른쪽이 전진, 왼쪽이 후진이라면 바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라면 뭐가 된다? 후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A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속도를 다시 뭐 하면 된다? t로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v 프라임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x 프라임인 바로 v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t 값에 얼마를 대입한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6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자, 가속도가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 말은 속도가 점점점 뭐하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멘트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전진하다가 후진한다 또는 후진하다가 전진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어떻게 자동차로 보면 유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속도가 0이 되어야 돼요. 속도가 0이 되고 나서 좌우에서 부호의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뀌어야지 반드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고, 속도가 0인데, 자, 좌에서 플러스고 우에서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잠시 섰다가 또 가는, 자동차로만 한다면 신호등에 대기했다가, 대기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가 정지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가는 방향으로 갈 때는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뭐가 된다? 뉴턴하는 자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시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V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바로 T 값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가 바로 V잖아요. 그죠? 얘가 0이 되는 T 값을 찾으면 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T 꼴 0이 되어서 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 꼴 0이 되겠죠. 따라서 t는 0 또는 t가 2가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제 t가 2일 때가 답이 되겠죠.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말은 t가 0일 때는 현재 시작 지점이잖아요. 시작 지점은 운동 방향이 바꾼 게 아니죠. 그래서 2초 후에 운동 방향을 가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40번입니다. 시각 t에서의 길이 l이 다음과 같이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때 고무줄이 t가 2일 때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인데 고무줄의 길이를 지금 l이라고 했잖아요. 그놈의 변화율은 시각에 대한 바로 시각에 대한 자 고무줄 길이, 고무줄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란 말이죠. 그럼 시각은 여기서 t로 썼고 고무줄 길이는 l로 썼으니까 t가 문자잖아요. 그죠? 따라서 dl, dt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되죠. 얘가 바로 시각 t에 대한 고무줄 l의 바로 변화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t가 2일 때의 변화율이니까 t를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4가 되니까 12가 되고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시각이 바로 뭐가 된다? 변수가 되어서 L을 T로 미분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641번입니다. 자, 시각 T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0.1T인 구가 있대요. 이때 구의 건널비의 변화율, 구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죠. 자, 그러면 일단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과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자, 사실 이게 중1 때 배웠는 거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구의 건널비는요. 반지름이 똑같은 원의 넓이의 4배예요. 그래서 원래 반지름이 R이면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잖아요. 이 원의 넓이의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구의 부피는요, 바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 넓이니까 넓이면 반지름의 제곱,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미적분 2에 가면 우리가 건널비 부피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공부하는데 이 부피를요, 부피를 R에 대해서 뭐 하면,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된다?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R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이 떨어지면서 약분되죠. 따라서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도 보세요, 여러분들. 원은 원주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원에서 넓이가 있죠, 그죠? 자, 지금 원입니다. 원주가 뭡니까? 원주는 2파이 R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보세요. 얘를 미분해봐요. 자, R에 대해서 미분하면 2파이 R 되죠. 그래서 넓이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되고, 건넓이가 되고, 넓이를 미분하면 바로 길이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구의 건넓이의 변화율, 구의 부피의 변화율인데 사실 뭐에 대한 시각에 대한 건넓이의 변화율 그리고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런 말입니다. 그 변수가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넓이, 부피 그리고 위치, 속도, 가속도의 단위는 다 시각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무엇을 구하라? 자, 넓이를 S로 말한다면 바로 ds, dt를 구하란 말이겠죠. 부피를 보통 V라고 쓰니까 dv, dt를 구하라.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번은 구의 건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일단 넓이를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면 구의 건넓이는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4파에다가 R이 얼마죠? 0.1T입니다. 즉 0.1T에 바로 뭐가 된다?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얘를 무엇에 대하여?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라. 따라서 ds d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파이는 실수배니까 그대로 곱해져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자,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되죠? 8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0.1t에, 자, 제곱이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합성함수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이 알맹이인 0.1t를 무엇으로? t로 미분하면 0.1을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0.01t가 되니까 0.08 파이 t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다가 t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라? 10을 대입하라.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0.08에다 10을 곱하면 t에다 10을 대입했으니까
0.8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0.88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부피잖아요. 자,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V라고, 볼륨에서 V라고 써죠. 3분의 4 파이 R이 0.1T잖아요. 야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얘를 부피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3분의 4파이는 실수배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겠죠. 3이 떨어지면 4파이가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역 알맹이의 바로 제곱이 되죠. 알맹이를 다시 미분하니까 0.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t에 얼마나 곱하라? 10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자, 10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파에다가 10을 대입하면 0.1 곱하기 10은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죠. 거기에다가 다시 0.1을 곱해주면 0.4파이가 바로 t가 11대의 바로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는 것을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개념 정리 차원으로 간단하게 A 단계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B 단계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